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선 기자는 어떤 이슈 가져오셨습니까? 네, 바이든은 경제를 챙겼고 윤석열은 뭘 챙겼나? 안보에 매달렸나?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한미 정상회담 어제 마무리됐고 네. 바이든 대통령 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늘은 이제 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했는데요. 아마 예. 내일까지 쭉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한미 정상회담 우리는 뭘 남겼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이든은 경제를 챙겼고 윤석열은 안보에 매달렸나라는 평가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러면 장윤선 기자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제가 좀 야박할 수는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경제 외교였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내용. 그렇죠. 미국 국내용. 그러면 미국만 국내용이 있냐? 우리도 국내용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둘 다 국내 정치용으로서는 성공한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취임 한 열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회담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원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뭐 이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고 그리고 또 만찬 장소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고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다 이렇게 퉁쳐서 보면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된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회담 끝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하. 남는 장사를 했다. 이 말하면 남는 장사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굉장히 얻은 게 많죠. 우선 삼성에서 170억 달러 그리고 현대차에서 105억 달러 굉장한 수치입니다. 한 2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일자리도 18,500개. 저 돈과 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깔린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퇴근길 시민들이 저게 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국 안에서의 바이든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물가 때문에 그런데요. 그 고물가에다가 분유 대란까지 겹치면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들 먹는 것까지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먹히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화려한 미국이 아니라 지금은 고물가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서 상당히 어려운 미국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와서 정말 돈보따리를 막 챙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미국도 도와줄 정도로 부자 나라다 이렇게. 그럼요. 들리네요.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번 정상회담 보면 제가 가장 특이한 점은 예전에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가 많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그렇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주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OECD에서 이제 그 경제 대국의 9위인가요? 10위권인가요? 이 정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안보 역량도 외교 역량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다.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고 미국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 이제 언론들 모아놓고 이제 뭐 그 저녁 먹는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나가서 꼭 농담 같은 거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된 농담이 뭐든지 다 오른다. 내 지지율만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물가가 너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약 자학객을 한 건데 물가도 물가인데 그 이전부터 사실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누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탈출할 거냐는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부터 사실은 자체적으로 뭘 해결한다기보다는 이거 중국하고 뭔가를 풀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해법으로 각광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갈등을 겪고 무역 전쟁을 한 건데 이 무역 전쟁에서 제일 이제 성과 내기가 어려웠던 게 중국을 때리면 이 글로벌 이 공급망들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손해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돼서 트럼프마저도 막 밀어붙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것은 이제 중국을 이제부터는 때리지 말자라고는 안 하는 거죠. 대신에 중국을 이제 때리긴 때려야겠는데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하고 분리하는 방식으로 우리 편들 모아가지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네. 되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민주주의와 친구들이다라는 거고 가치 동맹. 그렇죠. 예.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 인도 태평양에서 새롭게 만든 어떤 최근에 만든 개념이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한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뭘 하느냐가 그동안 언론이 이게 좀 빈 공간이 많다. 일종의 행동 강령, 어떤 규정 이런 것인데 이게 협정도 아니고 뭐 무역 관련한 어떤 협의체도 아니고 뭔지 애매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목표는 명확한 겁니다. 이게 방금 행동 강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오는 내용들 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에 집권을 할 때 내놨던 얘기들이 망라돼 있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이 탄소 제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과의 어떤 협력. 그러면은 이 탄소 제로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다 중국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아닌 어떤 경제적인 전략을 미국과 함께하는 어떤 파트너로서의 어떤 지위를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은 이미 미국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례 없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해석이 그래, 가능한데 맞습니다. 그럼 미국은 얻을 수 있는 거 모두 다 긁어 모아서 얻어갔다. 우리나라는 그럼 뭘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거 조금만 설명을 하면 예. 이 국제관계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가치 일본과. 동맹도 예. 안보도 예. 경제도 그리고 심지어 기술 표준마저도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에겐 좋죠. 미국이 이제 한국이 다 맞춰주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패권의 도전자인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다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새로운 보복카드다 이런 거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 일극주의로 가는 게 옳은가에 대한 진지한 좀 검토 뭐 이런 정책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주로 대화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도보다리 회담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었죠. 그리고 거의 진도 나가서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뭐 물론 하노이 회담 하노이. 뭐 안 됐긴 했지만 이제 막 예. 이렇게 나갔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하는 핵 위협을 현실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 전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필요시 미군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네. 이 원칙 있는 대북 관계를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대화로 뭐 협력하면서 물론 대화의 물꼬를 터놓긴 하지만 대화 중심이 아니라 선핵 폐기, 후보상 이런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 개방 3천 그 노선으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그리고 또 미국에게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신냉전 구도가 삼각동맹 구도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굉장히 한반도가 안보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들이 많이 주목을 한 게 제가 예. 쭉 보니까 핵에는 핵이다라는 핵 원칙을 대 핵. 천명했다. 예, 이거를 굉장히 헤드라인으로 많이 썼는데 네. 근데 그거는 원래 그랬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핵 공격을 남한에 할 때 주한미군 기지도 있고 한데 핵 보복을 안 하느냐 당연히 그건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공동 성명회까지 미국의 확장 억제 범위에 핵무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처음이다. 이제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건데 네. 이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접근했던 이 대외 전략과 경제 전략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안미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두 개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중국도 그렇고 안보하고 경제를 다 합체시켜 버려가지고 안보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경제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이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하고 같이 가는 그림을 이 윤석열 정부는 그쪽으로 가는 건데 네. 문제는 근데 경제에 있어서는 기업들하고 미국하고 뭔가 윈윈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공장을 지면은 거기서 뭐 세제 혜택도 있을 것이고 미국 내에서 그럼 뭐 기업도 뭐 새로운 시장 개척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가능한데 네. 안보는
미국의 이제 동아시아 내에서의 안보를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안보의 어떤 이득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북한 변수로만 그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뭐 러시아하고 전쟁하거나 이럴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그럼 추가로 얻은 건 뭐냐라고 할 때는 사실 좀 더 강경한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사실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 대 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핵 대 핵이라는 거를 강조하면 강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인 거겠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핵 개발을 안 하느냐. 뭐 보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진도 나가죠. 그렇죠. 핵 개발은 네.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도 핵 능력, 미사일 능력 계속 네. 고도화됐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다 우리가 이 보니까- 얘기만 또 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일단 길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건 그렇죠. 조금 네. 더 숙제를 좀 조그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예. 세 개를 다 논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뭐 일본 문제, 대만 문제 뭐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어서 이건 조금 다음 숙제로 그런 거예요? 네. 예, 두고요. 김민하 평론가가 뽑아온 인물 얘기도 좀 해야죠. 오늘의 인물 누구 뽑아오셨습니까? 뭔가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더 잘해보자. 저는 뭐 그런 마무리를 하고 네. 인물은 오늘 인물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갑자기 이 국제 정세와 전쟁 억지, 뭐 굉장히 대북 큰 핵 뭐 얘기를 얘기하다가 정호영이라는 인물로 확 이게 넘어오는 극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정리가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을 했고요. 이제 한 명 남았죠. 아직 취임하지 않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가 앞서 들으셨듯이 취임식에서 국민통합과 협치 앞장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통합과 협치가 이루어져야지 생산 과정 전반이 효율적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협치를 통해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협치와 이런 통합의 행보라는 거는 사실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에 찬성 표결을 한 맥락하고도 사실은 나눠질 수가 없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 대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철학을 막 관철시키겠습니다.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젠 됐습니다. 우리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치를 해야겠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처음 하는 얘기는 그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해 줬는데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그렇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건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그렇죠. 정호영 후보자한테 후보자에 시간이 대해 필요한 시간이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정호영 후보자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당내에서 여당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정도 했으면 본인이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듣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비난에 가까운 얘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인사청문회 장면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대구에서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경북대 관계자들이요. 대학 관계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의 관계자들은 다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 상황으로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무슨 면목으로 네. 경북대 병원에 출근을 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온다. 이것에 대한 좀 시간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거취를 결단하라고 그리고 지명처를 한다는 방식으로 하면 사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도 모르고 임명했습니까? 라는 또 비판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충 이 정도 되면 대개의 경우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런데 과거엔 그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당히 각을 세우면서 내가 왜 안 되는가?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안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망신도 망신인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결국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하면 그 자진 사퇴의 맥락이 어쨌든 일정 부분의 잘못
또는 과오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 혼자만 이제 인정하면은 또 그것도 어떻게 뭐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자식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대 다른 관계자들이 그건 다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안은 예, 면접 혼자- 심사한 분들. 그렇죠. 예.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의심 가는 부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단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제가 좀 봤는데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호영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말하긴 쉽지 않은데 대신에 한 인사가 지난주 중반부터 정호영 후보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뭔가 의사는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고 제발 그만둬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안 듣고 있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 그래서- 이야기를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즉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전원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지명 처리하기 부담스럽고 지금 당신의 행보가 상당히 이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라는 네. 거를 갖고 설득을 하거나 이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상황을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아하. 정호영 후보자 이게 뭐 이대로 가고 뭐 지방선거까지 안고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또 지방선거의 악영향이니까 아마도 국민의힘 이 여당 라인으로 정호영 후보자한테 또 사퇴 설득하고.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또 아마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면은 여당 입장에선 분위기 좋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좋죠. 상당히 예. 잘 됐고 예. 성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또 언론들이 보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서는 경제를 챙겼지만 우리는 안보를 챙겼다. 그리고 다가오는 북핵의 위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북핵 위협에 그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도 전개하고 뭐 이렇게 된다. 분위기 좋은데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안 그만두고 있으면 예. 이 분위기 여론이 다시 또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민주당의 공격이 시작되겠죠. 네. 예, 우리는 분명히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찌됐든 이분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를 출범하기 때문에 네. 협조해 줬는데. 한덕수 후보 총리 인준을 협조했는데 네. 그에 걸맞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고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봐라. 역시 국민의힘 이 고집불통이고 협치한다더니 협치한다는 생각은 없는 거다. 말뿐이다라는 맹공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부담도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두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협치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사실 지난 정권의 그 공정성의 문제를 공격하면서 사실 이번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뭐가 공정이냐 이런 그러다 거 보니까 논란이 되는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청년 정치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 후보자는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왔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큰 부담 아니에요? 그 이게 정 후보자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버티면 네. 장관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냐 예. 그리고 본인 생각에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냐 이게 제가 볼 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호영 후보자 본인도. 왜냐하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서울 서대문구 연금공단 사옥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분이 거치를 어떻게 정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경북대병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경북대병원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자맹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사실 장관을 못 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정리를 할 건데 예.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관인 것도 아니고 장관인 것도 아닌 사람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만약에 좀 더 시일이 흘러가지고 이번 주 말까지 간다. 그러면 당장 원구성 문제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후반기 그렇죠. 원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을 이 민주당이 분명히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반기에는 약속을 했는데 네, 왜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안 주냐 이 얘기를 네. 이제 하면서 준다 안 준다를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원래도 뭐 당신들이 얘기할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거라면서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호영 후보자 정리도 못하면서 뭘 갖고 우리를 설득할 겁니까라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변수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전략을 짤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럼 출구 전략이 있는 거냐. 본인의 결단에는 또 출구 전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가 수단이 보기에는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 계속 있다면 이게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여당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정리시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체면을 좀 살려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 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